이지의 경제쇼 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4080 세대를 위한 경제쇼, 요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영올드 요님들은요, 55세에서 80세를 칭하는데요. 이들은 국내외 트렌드 리더이자 막강한 경쟁력을 지닌 세대이고요. 인생 전반전을 열심히 뛰시는 40, 40, 50, 50 세대도 포함됩니다. 요님들이 자신과 세상에 투자할 돈의 흐름을 아는 것, 이것은요, 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2030 세대에게도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팁입니다. 오늘 이지의 경제쇼 요의 출연자는요, 유영만 한양대 교수입니다. 올해 101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이 지식 생태학자, 지식 산부인과 의사로 불리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금테크만큼 중요한 근테크도 들어보시죠. 그럼 이지의 경제쇼 요 두 번째 막을 올리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101번째 책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쓰신 건지 놀랍습니다. 그러게요. 네. 한 95년대 첫 책을 내고 95년도. 네. 네. 작년에 100권, 올해 이제 101번째 책을 냈으니까 30년 정도 만에 100권을 냈으니까 1년에 평균 네. 3권 이상 쓴 거죠. 야, 1년에 세 권. 그러면은 뭐 분기별로 한 권씩 거의 낸 그런 편인데 그래서 제가 평상시 사람들이 읽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빨라요. 네. 제가 AI를 활용하지 않거든요. 그걸 쓰는데. 거의 뭐 챗 GPT 수준으로 네. 책을 집필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이제 투자 쇼이면서 경제 쇼이잖아요. 그래서 네. 101번째 책을 쓰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경제적 가치, 책을 딱 썼을 때 101번째면 인세가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다. 왜냐하면 인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에서 한 15%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책을 안 써봐도 모르겠지만 요즘에 책이 비싼데 그래도 한 15,000원짜리라고 하면 10%만 따져도 한 권당 1,500원? 1,500원. 그거를 이제 만 권만 팔아도 1,5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15,000원 하는 책 없거든요. 거의 2만 원. 2만 원. 25,000원, 뭐 두꺼운 거 3만 원. 네. 아, 짭짤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아,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평균 한 따져보면 10년 전에 10만 권 팔렸다. 그럼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10,000권 정도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적인 양이 절대적인 줄었나요? 양이 유튜브나 영상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2024년도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뇌 썩음, 브레인 랏. 그러니까 그 뇌를 자꾸 책을 읽고 텍스트를 해독하고 그래서 뇌를 용불용설에 자꾸 쓰면 활성화가 되는데 뇌가 뭘 주로 하냐면 영상을 봐. 영상도 긴 걸 안 봐요. 쇼츠, 숏폼, 뭐 맞아요. 틱톡, 릴스 이런 걸 보니까 이제 뇌가 집중하려는 카톡 왔송 그러면 뇌가 팍 튀고 그래서 음악 부호처럼 이렇게 튀어가지고 이제 텍스트를 읽는 해독 능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 100권 내면 인세도 많이 벌었는데 책 100권 내고 인세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인질로 걸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인세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뭐 오히려 그 책을 내서 강연료 수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내가 썩었다라는 말도 하셨는데 어쨌든 요즘 어린 친구들을 보면 그래서 문해력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얘기가 뉴스나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어찌됐던 책을 예전보다는 안 읽는 시대가 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책을 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뇌세포도 활성화되고 사유체계도 깊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또 책만 읽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전과 다르게 딴짓, 경험을 해볼 것. 딴짓? 네, 딴짓. 딴짓을 해야 딴 생각이 들지 딴 생각을 한 다음에 딴짓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꾸 대학 교수인데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도 뛰고 뭐 킬리만자로 올라가서 죽을 뻔해가지고 또 이렇게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에 표본이 없다는 걸 확인도 하고 이렇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이유는 내 몸에서 들어오는 바깥에 들어오는 자극을 바꿔야 돼요. 자극을 바꾸는 게 경험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경험이 해가지고 자극이 몸 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바깥으로 내보내는 때는 뭐를 매개로 나가냐면 언어를 매개로 나가거든요. 근데 경험은 많이 했는데 언어가 또 부실하거나 천박해. 타성에 젖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경험이 그냥 몸에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경험을 해볼 것, 딴짓. 그다음에 언어 사용 방식을 바꿀 것. 그러면 경험과 개념이 만나면 이제 저처럼 막 주말에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 이런 내공이 생기는 거죠.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예전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대학교 때 EBS에서 그 왜 인턴 작가 그거를 좀 약간 네. 해봤는데 그때 당시 PD 위에 CP 선생님이 저한테 인생의 말이야 작가는 두 종류가 있어. 작가와 잡가가 있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네.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 도전은 하는데 사실상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거는 좀 질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왜 요님들도 오늘 콘텐츠를 보시면서 교수님이 언어 유희가 굉장히 재밌고 좀 깊이가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에서 부딪혀서 그거를 언어로 내재화해서 또 표출하는 능력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은 잡가 아닌 작가. 네, 잡가와 작가가 네, 있듯이 네. 우리가 글 쓰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저자와 작가가 있다고 그래요. 네, 저자는 그야말로 책을 써서 이제 그 글을 쓴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저자는 저자가 많아요. 저자 그건 뭐예요? 네, 저자, 네. 저놈, 저자. 아 그렇게 저자를 비하하는. 저자를 붙였으면 저자가 되지만 네, 네, 저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작가는 책을 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과 이름값을 걸고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글이 곧 그 사람인 거고요. 저자는 책을 썼는데 뭐 한 권 쓴 거고 그 사람의 글하고 삶이 잘 안 맞는 사람도 저자가 될 수 있는데 작가는 삶이 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사람. 이런 게 진짜 저는 그 작가라고 생각해요. 네. 101권의 책을 집필하셨고 저랑 이제 이 프로그램 논의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봤을 땐 102권의 책이 이제 곧 네.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책을 쓰고 계시는데 그 원동력은 뭐예요? 지치지 않는 열정은 도대체 뭔지. 원동력은 네. 몸입니다. 몸. 제 몸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은 정신 노동이 아니라 육체 노동의 교수님은 산물이거든요. 자신감이 일단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이따가도 네, 얘기하겠지만 네, 네. 몸이 꿈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머리로 꿈의 목적지까지 못 가거든요. 꿈의 목적지까지 가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키가 마라톤 하는 이유는 장편 소설 한 편 쓰는 거는 예를 들면 다 쓸 수 있는데 예. 장편 소설을 평생 동안 계속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 정신 노동도 필요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버티고 앉아서 중심을 잡고 내 속의 이 파편들을 잘 오거나이즈 정리해가지고 바깥으로 쏟아내는 방법은 네, 네. 육체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엄청나게 쓰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체력이에요. 예. 뇌력은 체력에서 나온다. 몸이 망가지면 인생도 부도가 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하는 메시지가 이 신체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루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작가님의 뭐 글을 좋아하지만 집필 이런 방식을 보면 루틴형 작가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뭐 듣기로는 4시부터 5시까지 일어나서 하루에 6시간을 꼽아 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작가가 되려면 일단 끈기와 인내심도 엄청나게 요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지금 요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있고 이제 은퇴 이후에 네. 그동안 나의 경력을 살려서 뭐 하나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글 쓰는 데에도 나이가 혹시 작용이 될까? 장애물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건강이 뒷받침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챙기셔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책을 쓴다는 것은 뭐 나이와 저는 뭐 꼭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유관하죠. 뭐 한두 살 사람이 책을 쓸 수는 없고 그다음에 곧 죽기 전에 병원에 계신 분들이 책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다 떠나면 나이와 책 쓰는 거는 저는 무관한데 단 한 가지 책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삶이 글감인 거예요. 삶이. 네. 그러니까 삶이 저처럼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 이런 절에도 많이 갔다 왔으면 이제 글감이 풍부한 거예요.
저 용접공학 평택 발전소 근무할 때 평택 송탄이라는 유흥가지 한때 또 밤무대 주름도 잡았고 뭐 밤무대에서 뭐를 하셨는데? 밤무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아, 노래도 부르셨고요. 용접 일도 하셨고. 용접도 하고 네, 뭐 고2 때 소주 마시다가 또 무기정학도 맡고 뭐 이런 막 다양한 삶이 저의 오늘 글 쓰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요님들도 글을 잘 쓰시려면 일단 인생이 파란만장하셔야 돼.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아야 돼. 사건 사고가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글이 평범해집니다. 네, 근데 제 글이 약간 좀 이상한 이유는 삶이 평범하지 않잖아요. 이지혜 기자님 보더라도 제가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대학 교수가 된 게 아니라 이런저렇게 막 우여곡절하고 막 곡선의 인생을 살면서 그때그때 겪었던 사건이 나의 사유를 만든 거고 사고 당하니까 내 사고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건하고 사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사고와 사건. 네. 글쎄요. 사고는요. 네.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한테 물리면 사고 당한 거예요. 반려견한테 물리면. 오늘 집에 가서 예. 혹시 반려견 기르면 반려견을 가서 물어버리세요. 그러면 사건이 되고 사람이- 그러면 뉴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반려견을 물면 사건. 그걸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여기 이데일리에다가 기고하시면 대서특필립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를 물어본 경험을 가지고 글을 쓴 사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고 사고는 내가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삶에서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은 그런 사유와 사고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글감이 풍부한 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글을 쓸 수가 있는. 네. 네.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사건 사고가 없으면 심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 사고도 나고 그래야 또 제가 그 사고 후일담을 가지고 예. 다른 데 가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러죠. 네, 오늘 시원하게 저질러 보시는 거 한번 강추해 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예술가도 그렇고 아티스트도 그렇고 미치지 않으면 약간 그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치지 않으면 굉장한 거 못 내는 것 같아요. 네, 미치지 굉장히 않으면 특이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미칠 수 없다. 이런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 어디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쓴다는 건 영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거 많이 받으세요? 영감은 네. 마감 시간에 옵니다. 마감. 마감의 압박에 쪼이면 제가 예전에 모 신문사에 2년 동안 칼럼을 주 5회 매일 A4용지 한 장씩 주말만 빼고 네. 그걸 몇 년 500개 칼럼을 썼어요.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유영만의 체인지. 체인지. 몸체자, 어지린자, 지혜지자. 그러면 체인지. 영어의 체인지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 5회 동안 칼럼을 쓰는데 이게 매일 써서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주말에 연구실에 가서 10회분, 그러니까 2주분을 쓰는 거야. 10회분을 이제 딱 던져놓고 2주 동안 쉴 수 있잖아요. 그럼 2주가 너무 빨리 다가와. 그럼 또 막 마감 시간이 이게 쪼이기 시작하면 그때 막 영감이 떠오르고. 근데 사실 영감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 주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아주 고민하면서 막 온 동네 간판도 쳐다보고 간판을 가보니까 홍대 집 앞에 가보니 고깃집 이름이 육가판에 고기 육자를 써가지고 재밌잖아요. 이태리 면사무소 파스타집이네 뭐 이렇게 이수신 장군 그러면 거기 삼겹살 먹고 이수신 장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글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간판, 책 제목, 광고, 카피 뭐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평상시에 주변을 보면 일상이 저는 글감의 텃밭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러면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관찰해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어느 순간 나한테 영감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 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피곤한 것 같지만 일상이 이제 늘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쏟아내면 잠시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집중과 이완 몰입 이런 거를 이제 리드미컬하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그게 일상이 되면 편안해진 삶이. 네. 제가 좀 전에 그 하루키 작가님은 루틴형 작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님의 그 수많은 저서가 이제까지 있기까지는 굉장히 뭐 절박함과 압박감 마감 시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압박형으로 이루어진 작가도 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죄와벌이 있었고 카프카의 변신도 다들 한번 읽어보신 경우가 있겠지만 그 작품도 3주 만에 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압박감은 때로 우리를 자극시키면서 결과를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요님들도 위기나 아니면은 그런 조임, 심리적인 불안감. 불안감 이런 걸 잘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느낌적인 느낌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불안감이나 네. 외로움이나 뭐 고독이나 이런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작가들은 다 불안하고요, 다 외롭고 다 그다음에 고독하거든요. 네. 불안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으면 창작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주변이 편안해. 그리고 불안하지도 않고 주변을 보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네, 조용히 네. 침묵과 몰입을 통해 가지고 자기하고 대화를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창작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창작의 원동력이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앙스트 블리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 앙스트는 불안감, 블리테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불안의 꽃, 네. 불안감이 피워낸 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나무가 평상시에 꽃을 별로 안 피우다가 전나무가 이제 환경이 열악하다는 판단을 한 거야. 스스로. 그럼 스스로. 네. 그럼 내가 그냥 죽으면 안 되겠다. 생명체가 불안감을 느꼈을 때 평상시에 수백 배의 씨앗을 만들어 가지고 사방에 퍼뜨려요. 씨를 사방에 퍼뜨리면서 죽는 네. 거를 이제 생물학적 용어로 앙스트 블리테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거를 창작에다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토벤 아시잖아요. 청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을 불안한 거야.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집중 몰입해가지고 대작이 나왔잖아요. 네, 네. 니체 한 10년 동안 편두통에 극심하게 시달리면서 아, 그 불안감을 견뎌내면서 그 책을 엄청나게 써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대학원 수업에 써먹고 있어요. 불안할 아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네. 보통 수업은 1주부터 16주차까지 발표자가 결정돼 있잖아요. 근데 제 수업은 발표자가 사전에 결정되지 않아. 사전에 그럼요? 결정되면 13주차 발표자는 12주차까지 죄송하지만 그냥 들어와. 공부 별로 안 하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발표자를 당일날 결정해. 어이 이지혜 너 한번 발표해. 그러면 이제 이지혜가 원래 13주였는데 갑자기 자기가 발표를 하게 되는 거야. 그 불안함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정상적인 네.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쓰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비정상적인 상황에 몰아넣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기가 탈출이 안 되네. 네, 네, 그럼 네, 그때부터 이제 비정상적인 사유를 통해 가지고 아, 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작가라는 거는요, 누구든지 시도를 할 수 있고, 사실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고, 앞으로 살 날이 그래도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괜찮은 직업으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으니까 그 모티브 있고 지금 약간 불안한 거를 더해서 맞습니다.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네요. 네, 요님들이 작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아까 카프카 얘기했잖아요. 허먼 멜빌이라는 백경 쓴 사람의 소설 백경. 그다음에 카프카 성 썼어. 그다음에 다니엘 호손, 너다니엘 호손. 예. 그다음에 세관원에 썼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또 찰스 디킨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슨 그다음에 한국의 유영만 이 5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 네네네. 다 잡것들이에요. 나는 용접공. 네. 프란츠 카파 우체국 직원. 예. 허먼 멜빌 포경선 선원. 이렇게 중노동 밑바닥 경험을 해봐야 네, 네. 이 독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상상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TV 채널에 이런 이야기가 나. 세상이 타락했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내려고 한다. 근데 잡것들이 싹 지워지고 뭘로 바뀌냐면 작가들로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인생의 전반전에 잡다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이게 융복합돼가지고 녹여져서 이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원료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이 없고 평범하게 이렇게 직선 인생을 산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내공에 거리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글을 써도 독자를 감동시키는 글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저도 방송 생활하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겪어야 되지?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 적어도 이런 것도 겪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버틸 수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럼요. 그게 저를 살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나. 경험이 경전입니다. 예. 네, 경험이 깊고 넓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책만 책상에서 앉아서 책을 계속 읽었는데 경험은 네. 없는 사람. 네. 이 사람하고 둘이 붙여보세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구멍가게 아줌마한테 가게를 운영시키는 거하고 정말 박사까지 딴 사람들한테 구멍가게를 경영시켰을 때 직감적으로 봤을 때 누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을까요? 구멍가게. 네, 구멍가게 아줌마는 전공이 없어. 이 사람은 생산, 구매, 인사, 예, 조직, 예, 품질, 예. 고객, 마케팅 혼자 다 해. 근데 이쪽 각자가 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전공을 하나씩 나눠. 나는 인사 조직, 너는 생산, 구매, 품질, 인사, 마케팅, 홍보. 전공을 다 나눠서 하잖아요. 자기 것만 하잖아요. 교수님. 교수님은 101번째 책을 집필했으니까 그럴 자격이 충분히 되시는 것 같은데 요님들한테 책을 잘 쓰는 비법, 작가가 될 수 있는 길 어떻게 하면 열리는지 좀 노하우 좀 공개해 주세요. 네, 네. 책을 전문가가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쓰면서 저는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놀라운 게 내가 뭔가를 준비한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과 경험과 해박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에 책을 쓰려고 그러면 죽을 때도 못 써요. 근데 일단 책을 자기가 한번 쓰고 싶다. 주제가 정해졌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부가 되잖아. 그리고 또 필요하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한번 만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면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쓰면서 내가 해당 분야에 되고 싶은 전문가였었는데 책을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복잡했던 게 정리도 되고 네. 내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요님들은 제가 보기에 이미 책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자격, 덕목, 경험, 재료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쓸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면 돼요. 저의 경험은 쓰면 쓰임이 달라져요. 쓰지 않으면 저는 쓰러져. 그러니까 그리고 완벽한 책은 없습니다. 네, 책을 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개정판 내면 되잖아요. 네? 그거 위안이 되네요. 네, 개정판. 네. 지금 지적 자본을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근데 그 지적 자본은 수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나는 뭐든지 쉽게 얻을 수 없지 하시는 분들도 길이 열려 있는 거 글쓰기 안에서 있다. 자, 운명의 글쓰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배경 삼아 노력하는 여정이야말로 나를 중심에 세우고 주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 자기 몸으로 험난한 인생의 파고를 넘어본 사람만이 자신만의 언어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사람만이 세상이 부추기는 욕망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는다. 또한 경험적 깨달음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여 일생일대의 사건, 즉 자기만의 일생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 교수님께서는 대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101번째 올해 책을 집필하시기도 했고 저희 첫 번째 챕터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용접 일도 하셨다.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들을게요. 굉장히 다양한 삶의 궤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첫 소개 장표에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네. 시간당 강사료가 세계 최고로 몸값이 비싼 브라이언 트래시, 그리고 한국의 유영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용접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평범한 대학 교수로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한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용접을 했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은 이제 지식 용접공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철판을 용접하다가 이제 이런 아무 지식이나 이질적 지식을 막 제 문제의식으로 붙여가지고 지식 용접을 해서 날리지 웰더라고 제가 직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뭐든지 이렇게 이상한 단어지만 갖다 붙이면 세계 최초로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네. 지식 용접공, 예, 지식 용접공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 유영만 교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지식 생태학자 있죠. 네. 그리고 지식 용접공 말씀해 주셨고, 지식 산부인과 예, 의사. 지식 산부인과 의사, 네. 사회 전문가, 네. 뭐 다 만드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또 의문을 또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네. 상관없이 자기 브랜딩화를 막 하시잖아요. 네. 네. 첫 번째 만든 게 이제 지식 생태학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은 거냐면 생태계에 살아가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정말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 잘 살아가는데 정말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 숲속에 가면 나무, 곤충, 파리 뭐 온갖 동식물들이 다 어울려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저게 돌아가는 걸까? 예. 그 원리를 뽑아서 이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이제 지식 생태계를 만드는 학자, 지식 생태학자라고 만들었는데 이제 동계 겨울에는 제가 또 지식 동태학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태를 파악해야 되니까. 아무튼 사람을 연구하지 않고 생명체를 연구해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이런 역발상을 시도한 첫 번째 브랜드 타이틀이고요. 사회 전문가는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 브랜드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여러분마다 독특한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독특한 경험을 언어로 벼리고 벼려서 이 세상에 없는 언어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많은데 사회 전문가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들. 그 뭐예요? 사회 전문가? 전문가와 네. 전문가 사이의 차이를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고 네. 예를 들면 내가 교육공학자면 경영학자를 만나서 예.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전문성을 다른 전문가한테 빌려 그래서 융합을 해. 그래서 제3의 지식을 창조하는 거예요. 지식 융합 시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융합형 맞춤형 전문가이기도 전문가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어디가 아프냐면 그 사이뼈가 아파 죽겠어. 갈비뼈와 목뼈, 팔뼈와 갈비뼈 이런 사이를 전공하는 의사가 없어서 제가 또 이 사이 전문가를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만든다는 거는 그냥 말장난으로 그냥 할 일 없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뼈저린 뼈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 네. 이 경험이 그냥 내 몸에 썩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필요성을 알려야 되겠구나. 네, 네, 그런 네.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쓰라렸던 경험을 어떤 언어로 번역하면 정말 이 현상을 적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뇌의 고통 속에서 나온 게 사이 전문가를 만든 거죠. 그리고 뭐 지식 산부인과 의사는 참 이것도 재밌는 단어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책을 하나 탄생시키는 것도 이게 출산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출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이를 하나 낳는 것은 첫 번째 지식 임신, 잉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식 육아, 지식 출산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 거를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를 케어하면서 아이를 출생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저자도 작가도 지식 산부인과 의사로 지식을 창조하는 방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바라보면 이거 재밌겠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자꾸 이제 일상 사람들이 익숙한 단어를 낯설게 붙여서 새로운 생각을 유발하는 거죠. 수많은 타이틀을 브랜딩화 하셨는데 그 중에 단연 이거라는 거 있어요? 명함에는 이제 지식 생태학자 이렇게 써고 그게 제일 다니고요. 마음에 드세요. 지식 산부인과 의사 그러면 자꾸 의사들이 공격을 해요. 네가 의사냐. 실제로 공격하신 적이 있어요? 네, 진짜? 의사들이 자꾸 공격을 해서 의사냐 그래서 의사다 그랬더니 의사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자꾸 공격을 하길래 윤봉길 의사는 그러면 의사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괴롭히니까 사고 당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이게 사고 당하니까 이제 아주 정말 놀라운 사고가 발생했어. 한국에서 안 알아줘가지고 이제 미국에다가 책을 출간하려고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갖고 제가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저자와 번역자가 같은 사람 처음 보셨죠? 네. 이것도 제가 사고 당하니까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꾸 사고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 사고가 바뀌고 저자와 번역자가 같지 않은 같은 사람 이런 것도 세계 최초로 시도해보고 이런 발상은 누군가가 저를 사고당하게 만드니까 이 사고당한 걸 탈피하고 벗어나서 극복하려면 이전 사고와 다른 사고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재미난 생각도 들고 그러는 거죠. 네. 저는 첫 번째 챕터에서 사건과 사고의 차이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고 지금도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고는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보통 사고는 불행한 걸 당했을 때 사고라고 하니까 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부러 만드는 거잖아요.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는 본인의 브랜딩화를 위해서 어떤 사건을 많이 저지르셨는지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요님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4080 경제쇼입니다. 그래서 네. 65세에서 80세가 주요 타깃이고 그들을 추종하고 투자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40대, 50대를 붙여서 4080입니다. 예. 공부한다는 게 뭐냐? 자꾸 안 가본 데를 가보는 것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 교수로서 지성인이지만 지성인들이 죄송하지만 약간 지루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적 자극은 받는데 체험적, 육체적, 신체적 자극은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이제 사하라 사막 들어가서 마라톤을 뛰어보는 사건을 저지르는 거죠. 몇 년 전에 사하라 사막 네. 가보셨어요? 2012년도니까 예, 예. 제가 인생 전반전 13년 50세 전에. 전후를 뛰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아예 휴대폰도 안 터지고 모든 그 외적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냥 광활한 사하라 사막에 가서 예. 나의 몸을 던져놓고 사막에서 사유를 해보자. 사건을 일으켰는데 사고 당했어요. 가서 아, 네, 3일째 되는 날 120km를 주행해서 체력이 안 돼가지고 모래완도 올라가다 굴러 떨어져서 아 진짜 네, 굴러 떨어졌어요.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스를 포기하는 이런 사고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명언을 아, 남겼잖아요. 고생 많이 하고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네, 이런 세계적 명언을 남기려면 일단 사건을 일으켜야 돼. 가서 예. 사고를 당해봐야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가 이게 잘못된 명언이란 거. 아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믿고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뛰다가 제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제가 여기 이지혜 기자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네. 그 명언이 잘못된 걸 몸으로 증명하고 예. 살아왔기 때문에 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꼴딱꼴딱 할 때 그냥 포기를 하는 것도 시원하게 네. 방법이다. 네. 예,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자전거 국토 완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거든요. 와, 진짜 이게 뭐냐면요. 다양한 경험하셨네요. 네. 자전거 국토 종주는 인천 아라뱃길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도까지 633km를 타면 국토 종주 인증서를 줘요. 국토 완주는 뭐냐면 종주를 넘어서 완주를 하려면 4대강이 있어요. 금강, 영산강, 낙동강 뭐 이런 4대강, 섬진강 자전거 도로 다 타고 동해안 통일전망대 고성에서 저 울진까지 동해안 300km, 예. 그다음에 제주도 240km 이걸 다 타면 약 1,900km가 돼요. 한 번에 1,900km 다 탈 수 없잖아요. 서울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3박 4일 휴가 내서 갈 수도 있어요. 빨리 가면 2박 3일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들면 이제 주말에만 가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타기도 하고. 그럼 이 인증만 시키면은 그거를 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도장을 다 찍는 게 있어요. 가자마자 다 도장을 찍고 도장 나중에 찍는 그 자전거 내비게이션에 찍으면 다 그걸 수없이 다 찍어서 이렇게 갖다 보여주면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가만히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지만 야 자전거를 한번 타볼까? 그래서 이제 사건을 일으킨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야 빵꾸 펑크도 나고 체인도 끊어지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저 택시에 실어가지고 자전거 샵에 가서 펑크 떼우고 체인도 근데 헬멧을 또 안 가지고 간 거야. 어제 그 쉼터에다가 헬멧을 놓고 주고 와서 저 자전거 숍에 가서 펑크만 떼우고 바로 이제 저녁에 와서 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찾으러 갈 건지 아니면 그냥 갈 건지 결단을 내렸죠. 그냥 간 거죠. 아무튼 그리고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으면 이제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님들도 의도적으로 가끔 집에도 들어가지 마세요. 가끔 엉뚱한 데도 가시고.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일 막 일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안 가본 데도 가보시고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거 생물학적인 용어로 또 움벨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움벨트. 예를 들면 곤충이 그 웅덩이에서만 살았는데 얘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쪽으로 날아갔어. 내가 난생 처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나는 평생 여기가 세상인 줄 알았는데 잘못 걸려가지고 바람에 날려갔는데 떨어져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중구청에 사는 사람이면 중구를 벗어나지 않으면 여기가 세상이 전부인 걸 생각하지만 저쪽에 강남도 가보고 서울을 벗어나서 저 광주, 구미 이런 데 자꾸 가보고 다른 곳을 가봐야 경계를 넘어서야 벨트를 넘어서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런 거죠. 기차 타고 가다가 우리 이지혜 기자님 아무역에나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바쁜데 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 목적지까지 예, 가잖아. 예, 예, 예. 나는 심심할 때 아무 이야기나 대책 없이 내려 진짜로. 진짜로 내린다니까요. 물론 약간의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대책 없이 내리면 거기 대책이 널려 있다니까. 그리고 이상한 낯선 식당에도 자꾸 가보고 네. 거기 지나가는 사람하고 말도 걸어보고 응? 정말 멋있는 이쁜 여자가 있으면 말도 걸어보고 해보고. 물론 이제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니 저는 이제 뭐 샤머니즘을 많이 추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운을 튀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읽거든요. 근데 보면은 항상 가던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좀 가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집안에만 절대 있으면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지 운이 튀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다 그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아하는 그 광고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나와요. 루트 있잖아요. 수학에 루트 부호 있잖아요. 루트 18세. 그러니까 루트가 영어로 따지면 길이거든요. 길 위에서의 모든 사람의 나이는 다 청춘 18세라는 거예요. 멋있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요인님들도 지금 18세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니까. 70살, 60살, 50살이 아니라 여행을 떠나면 몇 살이라고요? 다 18. 18세의 나이로 여행을 떠나는 청춘. 거예요. 근데 그 광고 카피가 루트 18이라는 거야. 괜찮네요.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무모한 도전에서 깨질지라도 그게 또 경험. 하나의 경험이 되고 경험인 거고. 길을 열어주니까 책 쓰고 자기 브랜딩 만들고 브랜드 만들고 중요한 거는 마케팅이잖아요. 알리는 거 대중들한테 교수님까지 알리는 거. 저희 이제 경제쇼에 나와서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일까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하지 말고 브랜딩하라는 말을 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마케팅은 넘버원이 되는 거거든요. 넘버원이 되면 뭐냐?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닮아져, 비슷비슷해져. 근데 브랜딩을 하면 할수록 대체 불가능한 다름, 유일함이 탄생합니다. 이게 넘버원과 온리원의 차이예요. 마케팅은 항상 남하고 비교해, 남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계속하다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마킹을 계속하니까 이제 이류들이 되는 거죠. 근데 브랜딩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어제 내가 했던 방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네. 그러면 이거보다 좀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 계속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스타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람의 고유함, 이게 색깔이잖아요. 정말 빨간색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지역이죠. 갑자기 감사해요. 정열적이고. 저의 그 개인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데 빨간색도 하나 포함시켜야겠네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나마 저를 좋아하는 하나의 비결 중에 하나가 저만의 색깔로, 저만의 언어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만의 경험을 자기만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책 읽고 그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눌하지만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언어로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브랜딩하고 세상에 여러분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50세에 읽는 주역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방송하고 싶었고 방송하면서 수많은 경쟁자가 있어서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게 항상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거든요. 근데 그 주역을 봤는데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나면 여기가 이제 움푹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고 결국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자기 브랜딩화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색 달라지면 저절로 남 달라지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 달라지려고 노력을 계속 하다가 내 색깔은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색 달라지면 저절로 남 달라지고 아름다워지고 정말 자기다워지고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나는 건데 자꾸 이제 눈치 보고 남과 비교해보고 이제 빨간 옷 어울리나 빨간 옷 입어야 되겠지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유한 색깔을 찾으시는 것 이게 인생 후반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기 브랜딩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살리는 길 요님들 자기 브랜딩화 중요합니다. 50이 키워야 되는 한 마리의 개가 있다. 바로
나답게다.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 재능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아낼 수 있다. 다리가 떨리지 않고 심장 뛰는 일을 찾아 재미있게 하다 보면 의미가 생기는 일이 나답게 살아가는 일이다. 남보다 잘하기보다 전보다 잘하려는 애쓰기가 나다운 필살기를 낳는다. 교수님의 가장 중요한 자산 관리 뭡니까 현재? 자산 관리요? 네. 저는 펀더멘탈. 펀더멘털? 펀더멘탈은 멘탈이 아니고 네. 저는 피지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30년 이상 매일 제 몸에 투자하거든요. 30년 이상 네. 하루에 매일 운동, 밥 매일? 먹듯이 매일 운동하고 저는 이제 이 신체성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인님들 나이 들어서도 여러분 재미있고 행복하게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 저는 근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지컬 자산 관리에 중요한 건 근육이라는 근육이다. 말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단련하세요? 돈을 투자해서 네. 다이어트 살을 뺄 수 있지만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근육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육은 땀의 산물이에요. 땀은 근육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나이가 조금만 더 들기 전에 지금부터 행복하게 사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허리둘레, 배둘레 힘이 서서히 줄어들어서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대사증후군을 없앨 수 있는 강력한 방법. 네,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근육 중에서도 가장 우리 근육이 가장 많은 데가 허벅지. 하체 운동 하셔가지고 허벅지 둘레를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은 허리 둘레의 반비례, 허벅지 두께의 정비례. 그러니까 연인들 행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벅지 두께 늘리시고 허리 둘레 줄이시고. 네, 그래서 근육 1kg이 혹시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근육 1kg이 네. 뭘 한다고요? 근육 1kg의 자산 가치가 근육 1kg의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 글쎄요. 꽤 나갈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요. 예. 한 중량감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따져본 건지 모르겠는데 한 1,200만 원 정도 한대요. 근육 1kg. 어떤 분이 그런 분석 결과를 내는 거예요? 뭐 그 분야에 우리 예. 그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이거든요. 아산병원의 정의원 박사님인가. 그래요? 네. 아산병원의 그런 쪽으로 박사님이? 가속 노화라든지 네. 그런 그분이 쓴 책도 몇 권 있는데 한번 저는 네.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육량이 한 4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200만 원을 따지면 제 근육값만 한 5억 2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가진 게 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몸 위에 있는 이 머리에 들어있는 이 뇌세포 자산, 지적 자산, 네. 피지컬 자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셜 캐피탈, 브랜딩이라는 건 소셜 캐피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자본, 지적 자본, 몸, 피지컬 자본 네. 이런 자본을 갖고 있으면 뭐 별로 이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할 거 있습니다. 이 경제쇼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통을 했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면서 데드리프트 450kg에 성공했고 네. 이제 500kg 신기록에 도전할 거라고 했는데 가능한 네. 일이에요? 데드리프트는 아니고요. 네. 그 레그 프레스라고 그래서 네.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허벅지를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스쿼트는 150kg 정도를 하는데 그것도 되게 무겁거든요. 제 나이에 보면 100kg 정도를 이렇게 하면 아직 안전하고 좋은데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무게를 쳐서 이 무게를 쳐서 근육이 조금 더 찢어져야 근육이 조금 더 생기거든요. 근데 레그 프레스는 해보니까 470kg까지 해봤어요. 네. 그걸 올려놨더니 저 진짜 전문 운동 선수도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kg가 딱 이제 하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요님들한테 다 보내드릴게요.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영상에 함께 그 인증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500kg 하시면 발목 부러지시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바 무게만 한 40kg 돼요. 그것만 하셔도 점점 중량을 늘리시고, 근데 그런 거 어려운 거 필요 없고 요님들한테 강력하게 부탁하는 거는 내 몸으로 운동하는 거야. 내 몸 무게로. 내 맨몸으로 스쿼트 하시고 맨몸으로 플랭크. 이거 뭐 요님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육 자산은 네. 코어 근육이에요. 코어 근육. 이게 코어 근육이 이제 자꾸 줄어드니까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세상을 흔들려도 코어 근육이 중심이 네. 되고.
네. 하체 근육 딱 잡아가지고 하체 근육을 늘리면 당뇨병 예방에 아주 치명적인 치료 예방제입니다. 예. 사실 뭐 당뇨 비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제쇼 첫 번째 2025 머니 트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살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 네. 보셔야 되고 유영만 교수님이 올해까지 101권의 책을 집필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운동 관련 그 책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저는 교수님의 이거저거 이제 살펴보다가 굉장히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건 부자들은 침을 흘리기보다는 땀을 흘린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경제쇼의 하나의 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금테크 요즘 난리거든요. 네. 금테크보다 근테크가 정말 네네. 중요하다. 그리고 삶의 실천이 요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예. 여러분 재테크도 하셔야 되고 요즘에 금값 금테크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님은 뭡니까? 근테크입니다. 우리 요님들 전반전에 노력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으셨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를 정말 남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죠? 기부도 하고 그거 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려면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게 연골입니다. 연골. 연골이 없으면 골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골이 부실할 때 이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근육을 땡기시면 여기 근육이 생기면 연골이 약간 부실해도 통증이 거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살이라도 조금 더 젊었을 때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연금도 필요하고 보험에 가입하도 필요하지만 근육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 요님들의 후반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근력이 뿌리 근자도 돼요. 뿌리 근자. 네. 근력, 이 근육에 힘이 생기면 뿌리 근자, 근본을 치유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유영만 교수님하고 세 가지 테마로 나눠서 경제쇼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로 관통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피지컬, 체력이 되시니까 글을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자기 브랜딩화를 했다. 한 문장으로 딱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면 요님들 상쾌해지잖아요. 요님들 지금 찌부둥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피지컬,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몸이 수직으로 서 있어야 마음이 누워서 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 상쾌해지고 네. 상쾌해지면 머리가 이 복잡했던 게 명쾌 그리고 심장이 뛰면서 유쾌 그리고 세상이 다 통쾌해지는 거예요. 제가 개발한 사쾌 이론이에요. 사쾌 이론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상쾌. 네. 몸이 상쾌해지면 마음은 유쾌, 머리는 명쾌, 영혼은 통쾌. 네. 네.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직립 서 있어야 된다. 네. 쓰지 못하면은 죽는 거다. 네. 거기서 여러분 지혜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낭독 부탁드립니다. 땀은 온몸을 던져 노력한 이후 일정 시간이 흘러야 나오지만 침은 생각만 해도 순식간에 나온다. 땀은 밖으로 흘려야 몸의 순환을 도와주고 침은 안으로 흘려야 몸의 순환을 도와준다. 땀이 안에서 고이면 찌든 때가 되고 침이 밖을 향하면 추한 몰골이 된다. 침 흘리지 말고 땀을 흘리자. 이제 경제쇼 두 번째 쇼 즐겁게 보셨나요? 삶의 주도권을 지켜내는 건 요님들 자신일 겁니다. 자신을 브랜딩해 멋지게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 이제 경제쇼 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제쇼 출연자는요,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투자할까를 주제로 인사이트 전해드릴게요. 이 녹화는 3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됩니다. 이제 경제쇼유 프로그램은 경제, 돈,
노후 대비 등에 관련된 유익한 내용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쇼도 기대해 주세요. 아참, 유영만 교수님이 요님들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밥도 매일 드시고요. 밥을 매일 드시면서 운동도 하고요. 요님들 밥 먹듯이 운동하세요.